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 그 한국 사람 만들기 2권 친일 개화파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일본이 서양 문명이 도래하기 전에 페리 함대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서양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 틀을 굉장히 그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틀을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기에 사실 페리 함대가 도착했을 때에 뭐 조선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다른 거의 전 세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사실 되어 있었다. 이것이 일본이 그토록 급속한 근대화, 성공적인 근대화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페리 함대가 와서 어쩔 수 없이지만 어쨌든 나라를 1853년에 개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여기에 어떻게 발빠르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853년에 그 나라를 열어서 열었다는 게 이제 항구를 한 3개 정도를 여는 거죠. 뭐 시모노세키하고 저기 도쿄 옆에 그 요코하마, 지금은 요코하마지만 그쪽을 열고 이제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데 물론 일본도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1860년이 되면은 견미사절단이라는 걸 보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후쿠사와 유키치가 이때 하급 무사로 배의 그 선장에 뭐라 그러죠?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제 자원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후쿠사와 유키치는 굉장히 그 낮은 하급 사무라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원래대로였으면 자기 아버지나 그 형은 뭐 그 자기네 태어난 그 성의 문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봐야 문직이었을 사람이 이제 근대 사회가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말을 배우고 그래갖고 이 개국 문제에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열었으니까 1853년에 열어서 미국이 이제 대사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 일본은 아직 대사는 못 보내지만 1860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대사는 못 보내지만 답방으로 그래도 사절단을 하나 보내자. 그래갖고 견미사절단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 간린마루라는 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그 배를 몰고 타고 갔던 그 사절단이 있는데요. 이때에 사실 일본 배들이 태평양을 가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함을 대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군함을 대줘서 일본의 사신들이 거기에 타서 이제 가는데, 근데 참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게 이미 도쿠가와 막부 때에 아직도 도쿠가와지만 이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항해술을 서양 거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네덜란드로부터 이 간린마루라는 배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네덜란드 수병들을 초청을 해서 네덜란드 해군 장교들하고 수병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네 그 사무라이들을 자기네 사람들 일본 사람들 훈련을 시켜달라 그랬고 몇 년 동안 이 배를 가지고 이 서양의 항해술을 배웁니다. 그래갖고는 견미사절단이 본 사절단은 미국 군함을 타고 가지만 자기네는 이 작은 배를 끌고 한번 따라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배를 미국 군함 뒤를 따라가지고 한 달 반인가를 항해를 해갖고 태평양을 건너서 하와이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꼭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그 사절단은 이제 뭐 기차 타고 다 건너가갖고 이제 워싱턴까지 갔다 오지만 요 사절단은 요 간린마를 타고 간 후쿠사와 유키치를 비롯해서 요 사람들은 요 배만 타고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사진은 못 갖고 왔는데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그때 후쿠사와 유키치, 여기가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인데요. 이 후쿠사와가 그때 거기에 샌프란시스코를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진관에 들어가서 거기 사진관의 딸, 백인인데 백인 딸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험심과 탐구심이라는 게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책방에 가서 자기가 있는 돈, 그리고 동료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서양 책들을 다 휩쓸어가지고 자기가 그때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돌아와서 서양 문명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1862년에는 일본이 분매의 사절단이라 그래갖고 유럽에도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사절단에 또 끼어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1년을 그 사절단을 따라서 유럽 전체를 다 돌아보고 1년 만에 또 수많은 책을 사들고 돌아와서 서양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866년에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제가 이권 신일개혁파에 자세히 썼지만 사실은 이 서양사정이라는 것은 미국에 가서 구입한 미국의 고등학생이 있는 지리교과서입니다. 그거를 거의 다 그냥 그대로 번역하고 그거하고 영국에서 대학교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정치경제라는, 그러니까 이 근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그 political economy죠, 그야말로. 그 책을 갖고 와서 그 두 가지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있었던 사파들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사파들도 그대로 소개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게 문명 발전 단계론, 우리가 그 인류 문명이라는 게 수렵에서 시작해서 농업으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상업으로 발달했다가 뭐 공업사회로 간다, 산업사회로 간다. 이런 이 틀이 다 이때의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틀이고, 그거를 교과서에 담겨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후쿠사와 유키치가 그걸 이제 번역을 해서 내기 시작해서 일본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면서, 그때의 이제 일본은 아직 문명국이 아니라 문명 발전 단계론에서 절대로 그 문명국이 아닌 미개 국가라고 그렇게 아예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저는 참 놀라운 거가요. 1866년에 서양사정이라는 초편 1편을 씁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에서 몇 권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15만 부가 팔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15만 부 책 안 팔립니다. 1866년에 조선에서는 책이요, 글쎄요, 책을 파는 책가게가 아마 없었을걸요. 책이라는 건 파는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서점이라는 거 없었겠죠. 그런 거를 인쇄해서 보급할 기술도 없었던 거고, 세종대왕이 아무리 좋은 인쇄소를 했어도 1866년쯤 되면 조선은 완전히 몰락한 나라, 실패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집안에서 뭐 몇몇 그 집안에서 소위 목판 이렇게 짜갖고 자기 조상 것만 해갖고 자기 집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가끔 다 한두 권 찍어내는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교본이 영풍이니 뭐 예스24니 무슨 알라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일본에서는요 15만 부가 팔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만들고 인쇄하고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선에서는요 2% 3% 양반들이 한문 배우고 나머지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저 때에 일본말로 된, 한문이 섞여 있는 일본말로 된 책이 출판이 돼서 15만 부가 팔릴 정도, 그만큼의 독자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시대에는 에도에 가보면, 동경에 가보면 책방이 4,000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도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조 후기와 맞먹는 임진왜란 이후에 비교가 안 되는 문명국가였습니다, 일본은. 그게 가능했던 것은 초등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그 당시 19세기에 보면 10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소학교의 문자 해독률,
40%. 남자애고 여자애고 40%라 그래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자 해독률. 그 나이대에 일본이.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나오면 15만 부가 팔립니다. 저는 솔직히 책 쓰는 사람으로서 학자로서 이 부분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서 후쿠자와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때 책이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2편, 3편이 나오지만, 책을 써갖고 너무 돈이 벌리니까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 돼갖고 메이지 정부에서 후쿠자와 같은 사람을 정부에서 쓰겠다고 계속해서 초청하는데 후쿠자와는 절대 안 갑니다. 나는 장관 월급하고 비교도 안 되게 월급이 많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개요대학을 만들죠. 개요대학을 만들어서 그 개요대학을 자기의 사비로 써댑니다. 그래서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면은 자기 사비를 책 팔아서 번 돈으로 사비로서 학교를 살려나갑니다. 그게 일본의 문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66년에 15만 부 초판을 팔고, 그 다음에 서양세정 외편, 1862년 후에 했습니다. 외편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문명발전 단계론을 해갖고, 이제 그 미국 서양의 몇몇 나라에 대해서 그 문명발전 단계, 어떻게 문명발전을 이루었는가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잠깐 스톱하고, 이 정치경제 시스템, 이 근대 정치와 이 경제, 특히 이 시장경제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서 왜 시장경제에서 이렇게, 이 창의력이 나오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젊은이들이 놀라운 새로운 거를 발명을 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상품화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왜 서양에선 스팀 엔진이 나왔고, 서양에선 특허제도라는 게 있어갖고,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물건을 만들더라도 그걸가 남이 뺏어가서 베끼지 않을 거를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꾸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켜서 팔고 부자도 되고, 이런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거를 알지 못하면은 겉으로 저 나라가 왜 건물이 근사하고 배가 크고 무슨 교량이 철로 된 교량이 있고 고층 건물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책을 이제 번역을 했는 것이 서양사정 외편이라는 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편이 나머지 서양하고 이제 동양을 비교하는 그 경제 발전 단계론을 비교하는 책으로서 1870년에 냈는데 73년에까지 이 책도 22만 부가 팔렸답니다. 이것이 일본의 문명의 힘이고, 이 틀 속에서 일본이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졌다. 받아들이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고서 서양을 맹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히 후쿠자와는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그럽니다. 절대로 근대화 그러지 않습니다. 서양화라고. 그냥 대놓고 좀 서양을 배우자. 자꾸 거기에 이상하게 뭘 끼어들어서 동양이 동도석이다. 중체서역론이다. 일본에서 화혼양제, 일본의 혼과 서양의 제, 그게 아니라 그냥 뿌리 깊게 속까지 전부 다 서양과를 배우자. 그거를 배워야지, 일단은 배워야지 남녀 평등을 배우고 신분제가 없어야지 양반상놈이 없다라는 거고 선비하고 천민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알고, 그런 거가 바탕이 다 되면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동양 거라도 다 없어져야 된다 라면서 아주 드러내놓고 서양화를 외칩니다. 사실 한국은 아직도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린 서양화라 그러면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우리 거 내주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자격지심이 생겨서 말을 못하고 자꾸 근대화 그러는데요. 저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솔직했다. 서양화다. 서양 배우자 그랬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도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서양의 자유시장 경제고 서양의 기술 개발력이고 서양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후쿠자와가 있으니까 참 그런 속에서 이제 배우는 젊은이들 중에 1863년에 장주 오걸, 영어로는 조슈 5라고 그럽니다. 영화도 만들어지고
영국하고 일본은 항상 뭐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이 100주년 150주년인가? 하여튼 이 또 기념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1863년, 그러니까 명치 유신이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조슈, 지금의 야마구치현이죠. 이번에 돌아간 암살당한 그 아베 총리가 야마구치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조슈가 사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대표적인 조슈 번하고 사츠마 두 번이 규슈 쪽에서 이제 건너왔었던 거죠. 그 군대들을 다 보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의 참상을 일으켰던 바로 이제 그 번입니다. 근데 이 번에 있는 젊은이들 5명, 그것도 아주 하급 무사 5명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서양을 배워야 되겠다. 서양을 배워야 되겠으니까 이 서양을 배우러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쇠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갑니다. 정부 공식 사절단은 가고 그렇지만 아무나 뭐 그때 무슨 여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기 여객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양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모노세키로 가갖고 시모노세키에 있는 서양이 누구죠? 서양의 그 상인한테 가갖고 상인한테 가서 우리 좀 밀항을 시켜가지고 홍콩으로 통해서 영국을 좀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영국 상인을 통해서 5명이 밀항을 합니다. 그래서 5명이 밀항을 해갖고 배에 타서 거기서 접시 닦고 이 갑판 닦고 그러면서 그 뱃삭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홍콩으로 가서 또 홍콩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갖고 영국의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 도착해서 거기에 알렉산더 윌리엄슨 교수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저희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거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슈 5가 장주 5걸이 누구냐면 이토 슌스케,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입니다. 젊은 이등방문, 이노우에 몬타, 이노우에 가오루라고 나중에 갑오경장 때 우리나라에 공사로 오고 일본에 이제 물론 뭐 일본 외무대신도 역임하고 하여튼 이 명치유신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두 인물들이죠. 세 번째가 야마오 요조, 넷째가 엔도 긴스케, 5번째가 노무라 야키치, 이노우에 마사루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5사람들이 영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토 슌스케하고 이노우면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일찍 돌아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영국에서 제대로 배워 갖고 와서 일본의 산업을 일으키고 교육을 일으키는 주역들의 역할을 합니다. 1863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위정척사파들이 일어나서 절대로 열면 안 됩니다. 천주교도들 다 죽여버려야 되고 외세들 돌아오는 거를 뭐 양화진에서 막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인 양료, 신미 양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오히려 그 나중에 더 후지만은 아무튼 철저하게 지금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 조선과 달리 일본에서는 일개 번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밀항을 해서라도 세상을 배우겠다고 바깥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거를 보시면은 그때의 이토 히로부미가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쓴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국의 모든 것을 배워와야만 하고 해군 기술을 배워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품고 저의 임무를 다하려고 3년간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노우에 가오루는 일본에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공부를 시작해갖고 어느 날 이제 길가를 가다가 그 신문에 런던에 있는 신문에 호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호회를 들어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국하고 그러니까 사스마 번에 있는 위정척사파들이 있겠죠. 반외세 세력인 손노조이파들이 일어나서 영국 사람 지나가는 상인을 죽이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남아모기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져 갖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사츠마하고 전쟁을 해서 가서 가고시마를 폭격해서 그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 나왔던 사파인데 가고시마를 폭격을 해서 완전히 그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일방적으로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그때 이제 사스마에서 협상을 시작하는데 협상을 하면서 영국하고 협상을 했을 때에 참 놀라운 게 영국의 협상단이 사스마의 협상단하고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네랑 싸웠지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서양을 배우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이 이때부터 사스마 편을 들어서 나중에 사스마하고 조슈가 손을 잡고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릴 때 영국이 사스마 편을 드는 이유가 이때에 전쟁을 하고 나서 그렇게 사스마 사람들한테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거의 동시에 시모노세키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모노세키는 이제 조슈, 지금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노우에 가오루의 고향. 지금 시모노세키에서 이때는 사국 함대라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함대랑 조슈번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조슈의 수도였던 하기에 있던 하기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했고 지금 사진 보시는 거는 그때에 영국군들이 함락시킨 시모노세키의 이제 조슈군의 그 포대들이죠. 거기서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근데 이 전쟁이 벌어진다는 신문을 보고서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급히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가지고는 자기네 이 조슈번의 이 지도자들한테 가서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 동안 배우지 않은 영어를 가지고 영국 사람들하고 영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이런 사람들이 이 젊은 이 사무라이들이 하급 사무라이들이 부상을 본격적으로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결국은 일본이 닫아서는 안 된다. 조슈도 열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급격히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면은 우리와 일본의 근대화의 또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우리는 위정척사파가 있었고 개화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정척사파하고 개화파는 끝까지 원수가 됩니다. 위정척사파는 조금이라도 개국하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고 개국하는 사람들은 이 위정척사파를 갖다가 다 죽여버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나중에 갑오개혁 때도 그랬었던 거고 동학난 때도 그랬던 거고 다 이제 이런 개혁을 할 수 없는 정치적인 구도가 조선에서 이제 고착이 돼버리는데 일본에서는요. 이 처음에 존왕양이 그러니까 일본식 위정척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서양 거를 반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까지 서양하고 전쟁까지 하는 그렇죠. 심리양요, 병인양요 같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해보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안 된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이 서양 거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위정척사, 쇄국, 반외세 세력이 적극적인 개국, 친외세, 친서양 세력으로서 변화가 됩니다. 변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우리 거를 지키겠다라고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힘을 기르고 권력을 잡으면서 가면 갈수록 서양하고 겪어보면서 오히려 서양을 배우고 서양하고 제대로 잘 지내고 수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식에 깨어나게 되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 것도 지키고 서양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정치적인 구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근대화 혁명이 자력으로 가능해지는 거고 조선에서는 끝까지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우리 거 지키겠다는 사람과 외국 거를 배워야 된다는 개화파가 끝까지 싸웁니다. 지금도 한국을 보고 있으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과연 아직도 위정척사파하고 개화파가 화해를 했는가 하면 저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쇄국주의 아니면
외국, 그러니까 친일파, 그렇죠? 친미파, 서양 거를 받아들이고 일본 거를 받아들이고 좋아하고 그거를 배우겠다 이러면은 이 친미, 친일, 즉 매국노, 반역자로 치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의 근대화는 불가능하다 본다. 그리고 이건 특히 일본이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일본이 밉고 어쩌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룬 메이지유신이라는 근대화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서양의 역사학자들, 모든 동서양의 조선의 역사학자들 빼놓고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서양의 몇몇 산업화를 일으켰던, 원래 산업화를 일으켰던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요 몇몇 나라를 빼놓고는 아무도 서양이 일으켰던 그 자본주의 산업화와 근대국가 발전, 부국강병하는 모델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뭐 인도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동남아를 가든 남미를 가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이걸 하느냐라는 일본만이 해낸 놀라운 역사적인 정말 성취입니다. 그거를 사실 우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거를 업신여기고 그걸 과소평가하려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만 있는 것이지 그걸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안 배우고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고 우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고 우리가 더 필요한 바깥의 세상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개국을 해야 되고 여러 제끼고 더 많은 유학생을 보내고 더 많은 서양 문명을 수용해서 더 AI가 됐든 뭐 전자 배터리가 됐든 뭐 영화계가 됐든 무슨 뭐 넷플릭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모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줄 알고 그래야지만 강한 대한민국이 나오는 거고 우리의 강한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이 개국 과정,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친일개화파라는 책을 한국 사람 만들기 2권으로서 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력들이 모여서 드디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